눈발이 거세게 휘날리는 평창의 산길을 따라 검은 세단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김현우는 핸들을 꽉 잡고 앞을 주시했습니다. 벌써 해가 지려고 하네요. 조수석에 앉은 아내 이수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째, 이번이 첫 겨울 여행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삼촌이 길을 자세히 알려주셨거든요. 현우가 다정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도 핸들 위에서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29세로 건축설계사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꼼꼼하고 논리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설계도면 하나도 완벽하게 그려내는 성격이었지요. 수지는 27세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지만 낯선 환경에서는 유독 예민해지는 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현우는 건축학과, 수지는 교육학과였지요. 3년간 연애하며 서로의 성격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수진의 섬세한 감수성을, 수지는 현우의 든든한 신뢰감을 좋아했습니다. 저기 보여요. 현우가 가리킨 방향에 오래된 한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와 지붕 위에 눈이 두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전통 한옥의 구조를 그대로 살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해질녘의 어스름 속에서 집은 묘하게 음산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짐을 들고 현관에 다가섰습니다. 나무 문고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전기 스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현우가 벽을 더듬었습니다. 불이 켜지자 넓은 거실이 드러났습니다. 전통 가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기둥이 굵직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거실을 둘러보며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삼촌께서 미리 난방을 해두셨나 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쌀쌀하죠? 실제로 난방은 켜져 있었지만 집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특히 복도 쪽에서 찬 기운이 밀려왔습니다.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삼촌 김종현이었습니다. 현우야, 무사히 도착했나? 네, 삼촌. 방금 도착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말이야, 삼촌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 집엔 이상한 이야기가 많지만 걱정할 것 없다. 그냥 옛날 집이라 그런 거야. 현우는 아내를 힐끗 보았습니다. 수지는 부엌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전 주인이 여자였는데 남편을 기다리다가. 뭐 그런 얘기지. 수진이한테는 겁주지 말고. 전화를 끊고 현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귀신 이야기는 믿지 않았지만 삼촌이 굳이 언급한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해결한 후 두 사람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실은 따뜻했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불안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뭔가에 깨어난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 창가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부름 같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더 선명하게, 더 애절하게. 수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현우를 깨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발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수진. 이번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수지는 공포와 호기심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이 집에 정말 무언가 있는 것일까요? 삼촌이 말한 전 주인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속삭임은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수지는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어젯밤의 속삭임이 꿈이었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잘 잤어? 현우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안 들었어요? 무슨 소리?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는데. 현우가 돌아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습니다. 바람 소리였을 거야. 이런 오래된 집은 바람만 불어도 소리가 나거든. 현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삼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우는 집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건축 설계사답게 구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거실에서 시작해 방 하나하나를 살펴봤습니다. 복도 끝에 좁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같았습니다. 계단은 오래되어 삐걱거렸습니다.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다락문을 열자 낡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 하나가 있었지만 두꺼운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햇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창가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사진 뒷면에 정하영, 1967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눈빛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사진을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다락에서 내려온 현우는 수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내가 더 불안해할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낮에도 다락 쪽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다락에 뭐가 있어요? 왜 그래? 자꾸 그쪽에서 시선을 느껴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락에 오래된 물건들이 좀 있더라. 어떤 물건들이요? 사진이랑 편지 같은 거. 수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어젯밤 속삭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 사진 주인이 혹시 정하영이라는 여자였어. 1967년 사진이더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정말로 귀신 말이야? 현우가 대신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어넘겼을 단어였지만 지금은 진지했습니다. 말도 안 돼. 21세기의 귀신이라니. 현우가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젯밤 목소리는 뭐였을까요? 바람 소리였을 거야. 하지만 아니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저녁이 되자 집안은 다시 묘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특히 다락 근처가 유독 서늘했습니다. 수지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다락에서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집에 돌아가면 안 돼요? 벌써? 첫날인데? 뭔가 이상해요. 이 집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만 더 있어 보자. 내일도 이상하면 떠나는 거로. 정말이에요? 응.
약속해. 그날 밤도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도 났습니다. 드디어 현우도 들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들리지? 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이 집에 뭔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락을 다시 확인해보자. 현우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혼자는 무서워요. 그래. 같이 가자. 밤은 깊어갔습니다. 속삭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엔 더 애절하고 간절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생각했습니다. 정아영이라는 여자가 정말 이 집에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다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천장 위에서 누군가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현우는 아내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러자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위에서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쿵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바닥에 떨어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려고? 다락에 올라갈 거예요. 이대로 밤새 무서워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현우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내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전등을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락으로 이어지는 계단 앞에 섰습니다. 울음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정말 올라갈 거야? 현우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아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울음소리에는 원망보다 슬픔이 더 많았습니다. 계단을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위층에 울렸습니다. 그러자 울음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다락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우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다락 안은 달빛으로 환했습니다. 창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가 어깨를 덮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설계도면을 그리던 손이 떨렸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영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영은 입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열렸다 닫혔다 했습니다. 하영 씨,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놀라운 듯 했습니다. 무엇을 원하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영의 눈빛이 너무 슬펐습니다. 하영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짚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남편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수진의 말에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더 많이 흘렸습니다. 현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귀신을 달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건축 설계에는 이런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하영은 구석의 나무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현우가 어제 열어본 그 상자였습니다. 현우가 상자에 다가갔습니다. 하영이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상자를 다시 열자 사진 아래 편지 몇 통이 보였습니다.
편지는 모두 남편에게 쓴 것들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1967년부터 1970년까지였습니다. 3년 동안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현우가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하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있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편지를 남편분께 전해드리라는 뜻인가요? 하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장 부근을 두드렸습니다. 수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남편분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고개를 격렬히 저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현우와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또 다른 죽음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영은 갑자기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몸을 통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기다려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락에는 다시 정적만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허탈하게 서 있었습니다. 편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현우가 주저앉았습니다. 건축 설계사로서의 논리적 사고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편지를 읽어봐요. 그 안에 답이 있을지도 몰라요. 침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전문성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면과 계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수지는 하영의 슬픈 눈빛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50년 넘게 기다린 여자의 마음이 어떨까 상상해 봤습니다. 여보,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도울 수 있을까요? 현우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보자.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있을 거야.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눈이 그치고 있었습니다. 하얀 설원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편지를 읽으며 하영의 마음을 이해해 보기로 했습니다. 50년 넘은 그리움과 기다림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수지는 편지들을 펼쳐놓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읽어내려갔습니다. 현우는 커피를 타서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1967년 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남편 김성호가 일본으로 떠난 직후였습니다. 편지는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동네 소식, 계절 변화, 그리고 그리움. 이 편지들을 다 읽어봐야겠어요. 수진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괜찮아요. 하영 씨를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편지를 읽을수록 하영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곧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반년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지 톤이 바뀌었습니다. 1968년 여름 편지에서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시대 여성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1969년 편지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1970년 겨울이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 동안 혼자 기다렸구나. 상자 맨 아래에서 수진이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가죽으로 된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1970년 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호에게서 소식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기를 읽을수록 하영의 절망감이 전해졌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일기는 1971년 2월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하영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현우와 수진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결핵이었나 봐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양실조도 있었을 거야. 3년 동안 혼자서. 남편분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하영이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해질 무렵 하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하영 씨, 수진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저희가 편지와 일기를 읽어봤어요. 하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년 동안. 정말 힘드셨죠? 수진이 일기장을 들어보였습니다. 하영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일기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호 씨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놓아주셔야 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호 씨도 하영 씨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다른 곳에서. 하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성호 씨도 하영 씨를 그리워하고 계실 거예요. 수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영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성호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분명히 만나실 거예요. 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제 평안하세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하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 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영은 일기장을 꼭 안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하얀 한복을 비췄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현우와 수진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하영이 뒤돌아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하영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성호야, 이제 갈게. 마지막 말과 함께 하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락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현우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끝났나요? 응. 이제 평안할 거야.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포근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락에서 내려왔습니다. 복도가 밝아 보였습니다. 어둠과 그림자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도 서로를 더 소중히 해야겠어요. 맞아. 하영 씨처럼 후회하지 말자.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하영과 성우가 만났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별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따스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일어나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어제까지 음침하던 구석구석이 밝아 보였습니다. 깊은 그림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수진이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밝았습니다. 응. 집이 정말 달라졌네. 네. 공기도 따뜻해졌어요. 두 사람은 아침을 먹으며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하영이 평화롭게 떠나던 모습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정말 성호 씨를 만났을까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랬을 거야. 분명히. 현우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오후에 두 사람은 다락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영의 흔적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무 상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편지들과 일기장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겁고 슬픈 기운 대신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현우가 일기장을 들어봤습니다. 버릴 수는 없어요. 하영 씨의 기억이잖아요. 수진이 편지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삼촌께 말씀드려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날 저녁 현우는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떠났구나. 삼촌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삼촌도 알고 계셨어요? 알긴 뭘 알아. 그냥 이상한 소문들이 있었지. 하영이가 아직도 그 집에 있다는. 삼촌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그 집을 산 이유도 하영이 때문이야. 불쌍해서 말이지. 어떤 뜻이에요? 하영이 남편 성호 말이야. 일본에서 사고로 죽었거든. 1969년에.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하영 씨는 끝까지 모르고 기다렸지. 그때는 연락수단이 마땅치 않았으니까. 삼촌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성호가 죽기 전에 편지 하나를 보냈는데 그게 전해지지 않았나 봐. 우편 사정이 좋지 않던 시절이니까. 무슨 내용이었나요? 곧 돌아간다고. 그리고 하영이를 사랑한다고. 현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영이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그 편지가 닿지 않았다니. 하영이는 그걸 모르고 1971년까지 기다렸지. 병들어 죽을 때까지. 삼촌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로 집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데 다들 이상하다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헐값에 산 거야. 왜 저희한테는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믿겠니? 그리고 하영이는 나쁜 귀신이 아니거든. 그냥 외로운 여자였을 뿐이야. 전화를 끊고 현우는 수진에게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그럼 성호 씨 편지가 있었던 거네요. 응. 하지만 하영 씨는 받지 못했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비극적인 엇갈림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제는 만났으니까. 수진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집에서 온 분들이구만.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 집 이야기 들으셨어요? 아이고, 하영이 이야기 말인가? 참 불쌍한 일이지. 할아버지는 당시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성호도 착한 청년이었는데 일본에서 건설 일하다가 사고로. 하영 씨는 어땠나요? 마을에서 제일 예쁜 처녀였지. 성호하고 정말 금슬이 좋았어. 할아버지의 눈에 그리움이 서렸습니다. 성호가 떠날 때 하영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도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럼 혼자 사는 젊은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때는 다들 살기 바빠서.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성호만 기다렸어. 참 대견한 여자였지. 마지막 날 저녁 현우와 수진은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하영의 물건들을 곱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영 씨 안녕히 계세요. 수진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서로를 기다릴 수 있을까? 현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겠죠. 하지만 헤어지지 않는 게 더 좋겠어요. 맞아. 항상 함께 있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뭐가? 함께 해줘서. 혼자였으면 무서웠을 텐데. 나야말로 고마워. 네가 있어서 용기 낼 수 있었어.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우리 매년 하영 씨 생각해서 꽃이라도 보내드리면 어떨까? 수진의 제안에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성호 씨 목까지. 그리고 우리도 더 자주 말해요. 뭘?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현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해, 수진아. 저도 사랑해요. 창밖으로 설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 두 줄기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하영과 성우가 함께 걸어간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하영의 이야기를 글로 남겼습니다. 50년간의 기다림과 사랑을, 그리고 마침내 찾은 평화를 누군가는 기억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의 사랑을, 그 시절의 아픔을.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어디선가 하영과 성우가 함께 그 별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다림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배운 소중한 진리였습니다.